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스틸하우스에 관련된 그 주거 성능 중에서 그 단열, 그리고 그 차음과 바닥의 충격음, 진동, 그리고 내충격성 등과 같은 그 주거 성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단열과 결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주택에서의 그 단열하고 결로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성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틸하우스에서도 일반 주택과 그 다름없이 그 성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단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열 전달 방법들이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열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장 잘 차단하느냐가 결국엔 주거 성능에서 그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건물에서의 결로 발생의 그 원인과 방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로 발생의 그 조건은 그 구조체의 온도가 그 습공기, 공기 자체가 이제 습한 습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기가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의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질 때 그 부위에서 이제 결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그 구조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들을 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실례를 들게 되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실내 수증기가 이제 발생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상세한 구체적인 예가 그 외부에서 이제 비가 온다든가 또는 이제 실내에 그 제실하고 있는 제실자의 그 호흡과 바람 또는 이제 취사나 그 세탁 등을 통한 이제 습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이 요즘은 이제 고기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실에 배출되는 습기량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실내에서 습기가 이제 과다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뭐 종합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는데요.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의 어떤 세탁물을 건조한다든가 또는 목욕 횟수가 그만큼 증가된 그런 부분 또는 이제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창문 등을 열지 않고 밀폐해서 이제 비개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체 온도가 낮아지는 예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단열이 부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단열을 해주게 되면은 그 구조체가 보온이 되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요. 반대로 이제 단열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쪽 부위에서 이제 결로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교 부위가 발생이 되는 부위인데 첫 번째랑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열을 잘 해줬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건물의 단열 상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건물에서 이제 그 단열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파괴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위를 열교라고 하고요. 그런 열교 부위가 발생되는 부위에서 결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비제실 공간에서 난방 중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서 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참고나 뭐 창고라든지 또는 뭐 사용하지 않는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쪽에 이제 난방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공기가 차게 됩니다. 온도 자체가 낮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습기가 모이게 되면 결로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방지하는 방법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제 방습층을 설치를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체 내부에 그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는 이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습층을 설치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체에서 실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단열이나 난방을 해주게 되면 그 방법을 통해서 결로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틸하우스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하우스의 그 벽체는 그 스틸 스터드를 사용한 벽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스터드라고 하는 것은 1mm 두께의 그 강판을 이용해서 그 기둥, 철골 기둥을 만든 그런 그 부재가 되는데요. 이런 부재가 이제 중간에 구조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주위를 단열재와 그 보드가 감싸는 형태로 해서 벽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재와 단열재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자재이기 때문에 강재가 있는 부분에서 그만큼 열이 더 전달이 잘 되고요. 그리고 단열재가 있는 부위에서는 열이 전달이 그만큼 그 저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열의 상태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 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스틸 스터드에서는 스틸 스터드 벽체에서는 단열에 대한 그런 고려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교 부위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부분은
그 스터드가 있는 부위에 그 플랜지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해주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에 그 외측, 그러니까 외부까지의 거리를 2배를 이제 곱한 숫자가 그 열교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온도가 그만큼 잘 전달이 되는 부위가 되고요. 그렇지 못한 부위가 이제 비열교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교 부위와 비열교 부위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이건 기본적으로 그 벽체를 뭐 외단열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런 구조재와 중간에 단열재를 놓고 양쪽에 이제 보드를 설치한 기본적인 벽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한 예를 두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부 결로가 발생이 우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표면 결로가 발생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부 측은 이제 내부 결로가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하부 측은 이제 실내 측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표면 결로가 발생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습기가 침투한다든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온도가 보다 이제 낮아진다라는 조건이 되면 그 부위에서 이제 결로가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해서 실내 쪽에 그 방습지를 설치를 해서 습기가 벽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쪽에 그 표면 결로를 막기 위해서는 열교 차단제라든가 또는 이제 실내 습기를 저감시켜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부 환기라든지 외단열 설치, 단열 스터드 적용 등이 되겠습니다. 단열 스터드, 일반 그 스틸 하우스의 그 벽체의 그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 선으로 좌측 그래프에서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열교 부위, 다시 말씀드려서 스틸 스터드가 있는 부위가 되겠고, 그리고 녹색 선은 이제 일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으로 보시는 게 실외고 우측으로 보시는 게 실내가 되는데요. 실외측으로는 스터드 쪽의 온도가 일반 스터드가 없는 쪽보다는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이제 실내 쪽에서는 그 온도가 그 스터드가 낮게 나타나고 일반 부위가 이제 높게 나타나요. 앞서 이제 보신 그 온도 아이소썸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벽 단열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이제 보신 거는 그 어떤 벽체를 적용한다는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양으로 온도 아이소썸을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이걸 이제 외벽에 사용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열 스터드, 일반 그 스틸 스터드의 단열 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나타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외단열재를 설치를 해서 그 벽체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금 유지시킨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벽체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결로를 차단을 하고 또한 실내 쪽에서는 보다 높은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층하고 그 단열재의 그 두께에 따라서 과연 그 스틸 스터드 벽체에서는 어떤 그 단열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부분이 되는데요. 기존의 그 벽체는 그 140mm의 그 스틸 스터드를 구조재로 사용을 하고요. 외부에는 50mm의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들어가는 중단열재를 0mm부터 140mm까지 총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 단열재를 넣은 후에 온도 분포를 한번 분석을 해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중간에 단열재를 전혀 넣지 않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온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공기층에서는 서로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140mm 두께에서는 그 안정적인 공기 그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열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단열 강제 열 전도율에 비해서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열 전달을 적게 하기 때문에 강제보다는 훨씬 더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그런 그 보온이 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140mm의 유리면이 들어간 경우에는 온도 분포가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내 쪽에 그 스틸 스터드가 있는 쪽에 온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표면 온도가 낮은 부위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미연에 미리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스틸 하우스 기존에 이제 지어진 주택에서의 그 온도를 벽체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래프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벽체 내부에 그 센서를 직접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스터드와 이제 벽체 그 속고보드에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그 시간대별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외기 온도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실내 온도도 같이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스틸 스터드 벽체는 그 외단열과 이제 중단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를 이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래프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기존의 이제 스틸 스터드의 그 온도 분포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스틸 스터드의 그 형상을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그러한 예가 되겠는데요. 명칭이 이제 단열 스터드라고 저희들이 그 임의로 지칭을 했습니다. 이 단열 스터드 같은 경우에 원리는 그 웹 부위에 천공을 함으로써 그 온도 자체의 그 분포를 좀 더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구멍이 하나가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 그림은 이제 세 개가 뚫려 있는 그림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구멍이 그 천공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일정 수량이 물론 이제 최적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온도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그 단열 성능을 저희들이 직접 그 건물에서 모니터링을 한 부분이 되는데요. 97년도부터 해서 98년도까지 1년 동안 그 시험주택에서 그 단열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한 그 데이터를 살핌으로써 단열과 그 결로에 대한 성능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렇듯 이제 실험을 위해서 이제 주택 내부에 그 센서를 설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센서 넘버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우측에 이제 보시듯이 그 상단, 중단, 하단으로 해서 그 인면상에 보시면 그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스터드와 비스터드 부위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이제 비닐 사이딩 외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드라이비트 벽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외벽과 그리고 그 벽체 내부에 센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드가 있는 부위에서는 총 6개의 센서를 설치했고요. 스터드가 없는 부위에서는 총 4개의 센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설치한 이후에 그 온도를 연속적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데이터 수집을 한 부분에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건 겨울철에 수집한 데이터가 되는데요. 실외부에서 이제 나타난 온도가 실내까지 이제 전달되는 그러한 그 양상을 시간적으로 한번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기의 온도를 잘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 최대 맥시멈으로 나타나고 있는 온도가 실내에서 나타나는데 그만큼 지연되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그 즉각적인 어떤 그 외부의 추위가 실내로 바로 들어오진 않는다. 그래서 스틸하우스에 그 강제로 되어 있다는 걸로 인해서 그러한 그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건물에도 이 스틸 스터드 벽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학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건물에서도 역시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만큼 그 외부의 그 낮은 온도가 실내로 들어오는데 지연 효과가 있고 또한 그 외부의 찬 기운이 실내에서는 그만큼 차단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그 스틸하우스의 그 온도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한 그림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 붉은색, 밝은색, 흰색 계열의 그 온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고 짙은 이제 푸른색 부위가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창과 바닥 슬래브, 지붕, 벽체의 순으로 온도가 그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실내에 그 온도가 많이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 대한 그 단열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와 바닥 슬래브를 통한 이제 열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측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초부에서는 이제 기초판 옆에 단열재를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그 단열재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디테일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건 실내에서의 그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스터드와 비스터드 간의 그 온도차가 2에서 약 한 3도씨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틸 스터드 벽체의 단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열교 차단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그 비닐 사이딩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벽체 온도가 되는데요. 목상이 그 비닐 사이딩의 그 지지를 해주는 바탕재 역할을 하는데 그쪽 부위에서의 이제 온도가 그 온도 차가 비닐 사이딩과의 온도 차가 한 2에서 3도씨 정도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로 방지 성능 실험을 위해서 데이터 정리하는 그 프로세스를 정리한 부분이 되는데요. 측정된 데이터가 이제 온도와 상대 습도가 되는데 이 두 데이터를 통해서 포화 수증기압과 수증기압 노점 온도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로 판정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데이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로 판정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판정 결과는 총 1년 남짓 저희들이 그 실험을 했었는데 총 한 30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었습니다. 측정 포인트 수는 약 한 4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결로의 발생은 없는 걸로 동계 기간을 지내면서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측정이 됐었고요. 이걸 통해서 그 스틸하우스의 그 단열 성능은 일단 주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스틸하우스에 사용되어 있는 그 벽체의 그 종류와 마감재의 종류와 그 마감재에 따른 어떤 단열 구성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마감재의 종류로는 그 현재 검토된 내용이 이제 비닐 사이딩, 드라이비트, 인조석, 강판유, 벽돌 타일 이런 그 종류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종류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검토되어 있는 그 자료는 이러한 그 총 5개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 구성은 외단열재는 그 아이소핑크와 스티로폼을 그 종류 및 그 두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열재는 유리면을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스틸 스터드는 90mm와 140mm의 스틸 스터드를 사용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측에 이제 작은 도표가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건축법상의 외벽 단열 기준이 되는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 0.47W 이하가 되고요. 남부와 이제 제주 이런 식으로 그 단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닐 사이딩 같은 경우에 그 외단열재와 중단열재 그리고 이제 그 단열값을 그 도표로 나타내는데요. 그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인 경우에는 한 50mm 그리고 유리면은 50mm 정도가 되면 0.47 정도의 단열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분히 그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그 예측이 됐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이소핑크 30에 유리면이 없어도 0.64로서 그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강판을 적용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약 30mm의 외단열재와 그 다음에 중단열재는 유리면 50mm 정도 사용한 정도가 그 0.41 정도의 단열 값을 나타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코르게이트 강판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핑크 30mm와 중단열재 50mm를 사용해서 0.41 정도의 단열 성능이 발휘되는 걸로 판단해서 중부지방에 사용 가능한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단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벽체는 스티로폼 50mm의 유리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0.56으로 남부지방에 적용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조석과 벽돌 타일에 대한 데이터도 그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는 30mm 유리면은 이제 100mm를 사용하면 중부지방에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그 단열 성능을 발휘하는 걸로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벽돌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측이 됐고 인조석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로폼 50mm에 유리면 50mm로 0.46 정도의 단열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중부지방에 적용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40mm의 그 스틸스터드 벽체의 단열 성능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한 도표가 되는데요. 이렇듯 그 각각의 사양에 따라서 단열재를 중단열재와 외단열재를 적용을 해서 그 지방에 맞는 벽체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그 스틸하우스의 그 단열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앞서 이제 보셨던 그 주거 성능 평가를 통해서도 스틸 스터드를 통해서 열교가 일부 일어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외단열을 적용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열교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그 단열 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그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어느 정도의 그 단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그 특허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프렌지를 변형을 해서 단열 성능을 이제 향상하는 그런 디테일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웹 부위를 변형을 해서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형을 통해서 천공이라든가 그러한 그 형상의 가공을 통해서 다양성을 향상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다양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 스터드를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의 스틸 스터드에 비해서 약 한 50% 정도 이상의 그 다양성이 향상될 걸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표 하에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스틸 스터드, 다이언 스터드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그 배선 구멍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 성능 시험을 기존의 스틸 스터드와 비교를 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요. 외단열이 있는 경우에 그 성능 향상치는 약 한 20% 정도 향상이 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한 41% 정도 향상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틸 스터드의 벽체에서 어떤 단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벽체 외벽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그 기술 자료를 바탕을 보면 얼룩무늬 현상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온도 조건이 있는데요. 약 한 1도에서 2도씨 이상의 그 온도 차가 나타나게 되면 그 표면에서의 얼룩무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도 스틸 스터드의 그 온도가 그거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단열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 스터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외단열이 없이 가장 없는 상태로 외벽으로 적용하기에는 중부지방에는 사실은 부족한 그런 디테일이 되는데요. 이런 적용을 할 경우에는 스틸 스터드는 약 한 1.6도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이언 스터드는 약 한 0.5도 정도 나와서 그만큼 성능이 향상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언 스터드의 설계 자료가 되겠고요. 다음은 그 스틸하우스 지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스틸하우스 지붕의 그 환기 설계를 위한 부분인데요. 먼저 그 개념을 보시면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붕 내부에 그 환기를 위해서 이제 찬 그 공기 상태를 만드는 찬 지붕 구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붕 내부를 더운 상태로 만들어서 그 더운 지붕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제 그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 지붕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 내부를 환기를 직접 시켜서 그 지붕 내에 그 발생이 될 수 있는 습기를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붕 내부, 박공 내부의 그 통기보다는 지붕 다연체 상부에 그다음 그 통기를 통해서 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가 이제 지붕에 사용될 수 있는 지붕 설계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지붕 환기에 대한 그 설계를 할 경우에 이제 설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붕의 그 전체 바닥 면적을 먼저 계산을 하고 환기 요구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대략 한 바닥 면적의 300분의 1 정도 이상을 이제 확보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기 방법을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뭐 용마루 부분에 이제 어떤 캡이라든지 리치형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기구의 설치가 이제 위치가 어느 위치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미국 이제 애슐리에서 나와 있는 그 환기 설계하는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먼저 전체 이제 그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요구 면적을 300분의 1로서 이제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을 용마루와 처마에서 각각 반반 그 양분을 시키고 그리고 용마루 환기에서는 이제 어떤 캡 타입을 사용할 경우에 그 캡 타입이 과연 몇 개가 이제 소요가 되는지를 계산한 결과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리치 타입을 사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길이의 그 리치 타입의 환기구가 필요한지를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처마 부분에 그 환기가 되는 그러한 그 소요 그 개수를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프로세스로 그 지붕의 환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스틸하우스 바닥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닥의 그 성능에는 그 바닥 충격음과 이제 진동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먼저 그 바닥 충격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중량과 경량으로 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행을 하는 좌식 생활을 할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량 같은 경우에는 그 입식 생활을 하는 경우 서양에서 이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소음들의 어떤 종류는 이제 고체 전달음이냐 또는 공기 전달음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충격음의 종류는 구분할 수 있고요. 그 원인은 이제 물체가 떨어진다든가 이동한다든가 또는 사람이 보행한다든가 하면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량이라든지 중량에 따라서 그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이 되는데요. 경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 그 서양의 그 주거 조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량 충격음 같은 경우는 저주파 영역이고 맨발로 이제 생활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주거 조건에 맞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충격음이 되겠습니다. 그 중량 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정리한 부분인데요. 공업화 주택 그 기준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중량과 이제 경량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 이제 최근에 기준을 그 건축법상의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성능을 이제 제품별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어떤 기준에 대한 걸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심 주파수를 이제 63, 500, 2000Hz에서 각 급별로 1급과 2급, 3급으로 해서 그 바닥 충격의 성능을 이제 구분해 놓은 그런 그 값이 되겠습니다. 바닥 충격의 이제 등급 기준은 앞서 이제 보신 그런 급별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해서 그 성능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건축 학회에서 내놓은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되는데요. 일본 그 기준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침실의 경우에는 이제 특급과 1급, 2급, 3급으로 해서 이제 성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L45 정도, 경량 같은 경우에는 L45 이하의 이제 성능이 나타나야 특급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L40 이하의 값이 나와야지 이제 특급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L45 이하의 값을 나타내야 성능이 특급을 이제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건축법상의 기준을 제시를 해 놓은 게 경량 같은 경우는 58dB 이하의 성능을 나타내야 그 기준을 만족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중량 같은 경우에는 약 50dB 이하가 되어야만 이제 되는 걸로 공동주택에서 기준을 이제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제 제시한 경량 충격음과 그 중량 충격음의 기준이 되겠고요. 이러한 그 바닥 충격음이 그 건식으로 사용되는 이제 스틸하우스에서는 이제 어떤 성능을 나타낼지를 한번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직접 이제 바닥 시험체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슬라브를 직접 이제 타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완충제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직접 이제 만든 시험체 바닥 충격음의 성능 검토를 하였습니다. 시험 방법은 이제 KSF 2810의 그 바닥 충격 레벨 측정법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시험체는 총 4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구조재의 그 종류를, 바닥 구조재의 종류를 이제 조이스트냐, 데크 플레이트냐, 콘크리트냐라는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온돌은 건식이냐, 습식이냐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량 충격음에 대한 판단을 먼저 했는데요. 총 4가지 시험체에서 천장을 이제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고 이제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설치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데크 플레이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을 설치한 이후에도 역시 이제 2가지가 대체로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콘크리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량 충격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조이스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한 경우가 그 천장 설치 전에 가장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와 이제 유사한 값으로 콘크리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한 것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이제 설치한 이후에는 그 조이스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은 바닥 충격음 성능을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보신 게 그 바닥의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바닥 충격음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닥 충격음을 이제 저감하려면 이제 어떠한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면 이제 좋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충격음의 이제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를 좀 더 이제 유연한 마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바닥 그 충격음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완충층을 이제 만들어서 그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격에 대해서 바닥을 진동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닥 자체의 어떤 중량을 좀 더 증대를 시킨다든지 또는 강성을 증대된 슬라브를 적용한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바닥 슬라브 등으로 방사되는 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차음 천장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닥 진동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 모습이고요. 먼저 그 실험주택이 저희 모니터 하우스의 평면이 되는데요. 좌측 상단의 방 3번을 보시면 이제 건식 온돌의 조이스트가 사용된 거고, 그리고 그 하단이 방 2번이 습식 온돌의 데크 플레이트가 사용된 바닥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 1번이 이제 우측에 있는데요. 습식 온돌의 조이스트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사용된 그 구조체를 직접 이제 바닥 진동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진동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먼저 그 기준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독일과 그 일본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둘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이제 판단하는 이제 척도의 차이가 다소 있어서 그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 1번 같은 경우에 그 조이스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했는데요. 온도를 시공하기 전과 이제 후를 나눠서 두 번을 측정을 했는데요. 시공 전에는 이제 충분히 느껴지는 상태에서 온도를 시공한 후에는 성능이 다소 나아진 그 약간 느껴지는 단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 플레이트의 습식 온도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처음에 시공 전에는 그 약간 느껴지는 정도의 상태에서 시공 이후에는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상당히 우수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방 3번 같은 경우는 조이스트의 건식 온도를 사용한 경우인데, 처음은 그 약간 느껴지는 상태에서 온도를 시공한 이후에는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충분히 느껴지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식 구조체의 건식 온도를 사용하는 건 아직은 다소 그 개선해야 되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그 일본의 그 평가 척도로서 한번 해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스틸 하우스에 사용되는 그 벽체 차음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이 되는데 음압 레벨 차가 되겠습니다. 그 벽체의 차음 성능을 나타내는 게 결국 음압 레벨 차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A실과 B실, 그러니까 옆방 상호 간에 그 음압 레벨을 서로 측정을 해서 그 대수차를 뽑아내는 그러한 그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압 레벨 차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등급을 이제 평가를 할 때는 D값과 STC 값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우측에 나타낸 그림은 이제 D 등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각 두 실에서 측정된 값을 가지고서 그 음압 레벨 차를 이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에 해당되는 각각의 값들을 그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값이 표시된 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D 값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의 방법이 되겠고, 그 STC 값으로 이제 산출해내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KS 변경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평가 척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대소차로 그 나온 값을 직접 이제 표시를 해서 STC 등급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음 성능의 기준입니다. 그 건축법에서는 이제 125, 500, 그리고 2000Hz의 중심 주파수에서 음향 투과 손실이 30, 45, 50dB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현재 건축법상에 나타난 벽체 차음 구조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을 한다면 그 벽체는 차음 구조체로서 인증을 받게 되고요. 그 공동주택의 세대 간벽이라든가 또는 그 호텔이나 교실의 그 간벽에 사용될 수 있는 벽체가 되겠습니다. 그 공업화 주택 성능 인증 기준에서 이제 등급을
구분해 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외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급, 2급, 3급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대 기준치가 되겠고요. 네 번째가 그 일본 건축학회 이제 기준인데요. 세대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막의 벽의 차음 성능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침실간, 또 침실에서 자녀실, 침실에서 거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실들에 대한 급별을 특급, 1급, 2급, 3급으로 해서 각각의 성능 기준을 D등급으로 해서 도출해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이제 간막이 벽과 세대 간 벽에 사용될 때의 그 차음 등급을 각 급별로 해서 값을 제시해 놓은 일본 건축학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급에서 사용되는 이제 급별의 의미가 되는데요. 특급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음 성능상 매우 우수한 이제 성능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급 같은 경우가 차음 성능상이 이제 거의 만족하는 허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기준들이 국내에는 실내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서 이제 보셨던 기준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건식벽체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건식벽체, 특히 이제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벽체의 차음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차음 영향에 대한 그 성능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도출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차음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석고보드가 이제 마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고보드의 종류나 개수, 두께, 조합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틸 스터드, 그 구조재로 사용되는 자재의 구조나 폭, 설치 간격, 형상, 두께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로 흡음재의 종류와 밀도, 유무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됐고요. 나머지를 그 기타 사항으로는 고무 패드, 그리고 차음 시트, 스크류의 간격, 그리고 이제 리질리언트 채널, 보드의 연결 방법, 이러한 것들이 또 차음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소를 가지고서 그 각각의 설계 사항을 변경을 해서 그 성능을 한번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기본 시험체는 그 아래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틸 스터드 그 100mm의 스틸 스터드에 그 스크류를 300 간격으로 이제 설치한 그런 벽체가 되겠고요. 석고보드는 그 15mm 두 겹을 양쪽에 이제 설치한 그런 벽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단열재를 중단열재로 미네랄 울 60K짜리를 50mm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 벽체에 따라서 설계 사양을 변경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설계 된 그 사양에 따라서 값들이 변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시험 방법은 KSF 2808에 따라서 차음 성능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음실과 음원실 이 두 곳에서 음향의 값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값을 그 대수차를 그 벽체의 그 차음 성능으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차음 영향도 평가 분석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석고보드의 종류를 이제 변경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기본 구조와 그리고 외부 양면의 차음 석고보드를 이제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TC 값으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STC 48과 STC 50으로 약 값이 한 2에서 5dB 정도의 서로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음 석고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다소 성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화 석고보드와 일반 석고보드를 사용한 경우가 되는데요. 약 1dB 정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2000Hz 범위에서 약 한 4dB 정도가 향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음재를 설치하는 여부에 따라서 성능의 그 차이를 보시면요. 약 한 3dB 정도, 2에서 한 5dB 정도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음재를 약 한 100mm 정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1에서 3dB 정도가 향상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는 것과 단열재를 50mm 설치한 경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약 한 1dB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그 외의 주파수에서는 약 한 3에서 6dB, 그 저주파수에서는 이제 비슷했고요. 그 외에는 약 한 3에서 6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고보드의 이제 개수에 따라서는 그 STC 값으로는 약 한 그 5dB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요.
전 주파수에서는 약 한 2에서 9dB 정도가 향상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속거보드를 그 기본 구조에 비해서 방화 속거보드를 이제 3겹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STC 값으로는 약 한 3dB 정도 등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파수 전역에서는 약 0.5에서 4.5dB 정도가 향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음재가 미네랄 울과 그레스 울로 이렇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미네랄 울을 사용했을 때가 전 주파수에서 약 한 1에서 4dB 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음재 종류와 이제 밀도에 따라서는 그 결과를 보시면 미네랄 울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1에서 약 4dB 정도의 차이가 고주파 영역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레스 울 밀도 차이에 따라서는 1에서 3dB 정도 향상이 되는 걸로, 특히 이제 500Hz 부분에서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터드 구조에 따라서는 스터드 구조가 이제 일반 구조에서 엇갈린 구조로 했을 때 SDC 값은 약 6dB 정도 향상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3에서 14dB 정도 향상이 됐고요. 고주파 영역에서는 4에서 9dB 정도가 향상이 되는 걸로 성능 향상이 이제 높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이중 스터드를 적용한 경우에는 SDC 값으로는 약 7dB 정도 향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주파에서는 약 3에서 14dB 정도 향상이 됐고요. 고주파수에서는 4에서 9dB 정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엇갈린 구조와 이중 스터드를 비교한 결과 그 이중 스터드가 전 주파수에서 1에서 5dB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엇갈린 구조에서 단열재를 엇갈리게 설치했을 경우가 일직선으로 설치했을 때 비해서 SDC 값으로는 6dB 정도 향상이 됐었고요. 고주파에서는 3에서 11dB 정도 향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중 구조에서 단열재를 이중으로 했을 때가 단일보다는 SDC 값으로는 1dB 정도 향상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는 2에서 6dB 정도 향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스터드 구조 또 6번째 스터드 구조에서는 엇갈린 구조에서 글래스 울 또는 미네랄 울을 설치했을 때 효과를 비교한 이제 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성능 차이는 거의 미미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속거보드 이제 두께를 변경시킨 경우가 되는데요. 방화 속거보드 15mm 한 겹과 12.5mm 한 겹을 설치한 그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SDC 값은 이제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5mm 경우에 이제 2000Hz 범위에서 6에서 8dB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공층의 이제 두께를 보시면요. 먼저 이제 중공층이 50mm와 이제 100mm 상호 비교를 했는데 흡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SDC 값은 3dB 정도 향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전역에서 2에서 6dB 정도 향상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는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거보드 이제 조합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되는데요. 동일한 두께인 경우 이제 15mm 동일한 두께로 이제 두 겹을 설치한 경우가 서로 다른 두께 15mm와 12.5mm의 그 벽체를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SDC 값이 1dB 정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0Hz, 즉 이제 고주파수에서 4에서 11dB 정도로 향상이 되는 것으로 성능 향상이 큰 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종류 방화 속거보드 두 겹에 비해서 서로 다른 종류를 방화와 방수로 이제 구성한 벽체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STC 값으로는 2dB 정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2000Hz 범위에서 3에서 한 8dB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재를 이제 사용한 경우인데요. 고무 패드를 그 스틸 스터드에 적용한 경우에 그 SDC 값은 3dB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저주파 영역에서는 약 5에서 6dB 정도 향상이 됐었고요. 다른 그 주파수 대역에서는 1에서 3dB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스틸 스터드 이제 두께 0.8mm 대신에 0.5mm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SDC 값은 이제 동등한 것으로,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단 저주파에서 다소의 차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류 간격에 따라서 300에서 이제 150mm로 좁은 간격의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SDC 값이 2dB 정도로 이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파수 전역에서는 2에서 한 5dB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리질리언트 채널을 이제 사용한 경우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 면에 설치를 했을 때 기존 구조에 비해서 SDC 값은 5dB 정도 향상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전 주파수에서 1.5에서 9dB 정도가 향상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양쪽 면에 리질리언트 채널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STC 값은 6대 11 정도 향상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는 2에서 10대 11 정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Hz 범위에서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음 시트를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한쪽 면에 그 석고보드와 그리고 석고보드 사이에 그 한쪽 면에 이제 사용을 해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STC 값은 4에서 5대 11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주파 영역에서 특히 이제 5에서 6대 11 정도로 향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요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석고보드 한 겹보다는 두 겹보다는 세 겹을 설치할 때가 차음 성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겹에서 세 겹으로 할 때의 차음 성능 효과가 한 겹에서 두 겹으로 할 때보다는 이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고보드의 종류 또는 이제 두께를 달리해서 벽체를 구성을 하면 동일한 종류 또는 이제 두께로 구성된 벽체의 차음 성능보다는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음재의 폭과 중공층의 폭이 커지면 차음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흡음재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효과가 흡음재의 크기가 커졌을 때의 효과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또한 그 그래스 울보다는 미네랄 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벽체의 차음 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차음 성능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엇갈린 스터드나 또는 이중 스터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리질리언트 채널의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크류 간격을 이제 좁게 하는 것은 차음 성능을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무 패드와 차음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음 성능이 이제 다소 향상될 수는 있지만 그 차음 시트의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시공성과 경제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스틸하우스에 사용된 벽체의 이제 내충격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석고보드로 사용됐기 때문에 석고보드 벽체의 어떤 충격에 약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우려사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충격에 대해서 연구소 내부에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해본 부분이 되겠는데요. KS의 나타난 그 기준을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충격 강도에 대해서는 네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능 분류를 그 충격 강도에 따라서 이제 총 7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는 이제 사용되어진 그 평가 방법은 일본 건축학회에서 이제 제시된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총 5가지의 그 성능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9g의 강구를 30cm 높이에서 이제 낙하시켜서 충격 성능을 이제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10kg의 그 강구를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것으로 그 성능을 파악하는 단계까지 총 5단계로 이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국내 이제 KS 기준에 이제 나타나 있는 건축용 벽판의 충격 강도 시험 방법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를 보시면요. 먼저 일반 석고보드 12.5mm를 사용했을 때는 그 주먹 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30kg/cm에서 그 손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상에서는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파손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석고보드 9.5mm를 이제 두 겹을 사용했을 때는 100kg/cm까지는 그 충격을 견디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12.5와 9.5는 역시 9.5 투플라이를 사용한 벽체와 이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9.5와 12.5, 9.5mm 이렇게 세 겹을 한 경우에는 300kg/cm까지, 즉 이제 야구공이 가하는 충격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능의 그 정도를 파악함을 통해서 석고보드 벽체의 그 내충격성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